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노정열 손병희의 노발대발. 흐르고 뭐든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끝내주는 여자와 잘 빠진 차 탄탄한. 예로부터 무력을 가진 자들이 무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복을 하거나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해서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거나 새로운 나라를 만들거나 또는 있는 나라를 먹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 현대 들어서는 뭐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만 이왕에 있던 나라를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공화국이 달라지나요? 뭐 그렇기도 하고 그렇게 주로 이제 뭐라 그러나 발전 그 도상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편하게 후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 많이 쿠데타들이 많죠. 정변이 많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지금 역사 뭐 70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단 70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정부 수립 이후로 68년입니다. 7년입니다만 쿠데타가 2번 있었죠. 군사 쿠데타. 그렇게 해서 25년간 군사 정권을 경험을 했었고 물론 후임자인 노태우까지 합치면은 30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별 2개들이 아무튼 무서워요. 별 2개. 소장파들이 무섭고 학교에서도 소장학자들이 주목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노발대발 박정희 특집 지금 5회째입니다. 그렇죠? 횟수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뭐 계속할 수도 있고 따님이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네. 아무튼 지난번에 말씀한 것 중에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이 쿠데타를 했고 나라를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쿠데타는 했지만 또 인권 유린과 독재는 했지만 남북 대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고 경제 개발은 했지 않느냐라는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친박. 네, 친박. 국민들이 보면 그런 입장이시고 상당수의 또 가운데 계신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뭐 존중을 합니다만 찬성은 할 수 없고요. 존중까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난 시간에 있었던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들. 그리고 서민적이었다는 말 속에 숨겨진 거짓말들. 서민게 아니라 권력 자체였기 때문에 권력형 부정부패를 저지를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무법이고 바로 그 자신이 하는 대로 그냥 법이 따라왔지 법을 따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자기 거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었던 거죠. 뭐 불법 통치행위라는 말이 헌법학에서도 있습니다만 통치행위를 넘어선 행위였죠. 그야말로. 헌법행위였습니다. 대통령이 하면. 그러니까 무법이 아니라 그냥 권력행위였습니다. 권력행위? 그 자체가 그냥.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60년대 말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만 60년대를 거쳐서 70년대까지 가는 그런 와중에 자신이 법이라는 것을 증명한 몇 가지 만행들
이라고 우리는 읽는 거고 예. 써 있기는 그게 무슨 예를 들면은 뭐 동백님 사건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요. 예. 네, 뭐 이렇고 김대중 나치 사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는 정인숙 피살 사건이라고 합니다만 김영욱 실종 사건이라고 합니다만 사건 사고가. 근데 저희가 이제 웃으면서 지금 2015년도라 발표하는 것이지만 사람의 목숨들이 오간 사건들입니다. 아이고, 네. 장준하 선생 피습 사건, 네네. 의문사라고 합니다만 네. 이 중간에는 지금 사람까지 죽이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고문하고 조작하고 회유 협박하고 있는 국정원이 아직도 있고요. 네. 그 면면한 뿌리가 코리아 CIA 김종필 제1대 초대 중앙정보부장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어디부터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사건부터 얘기해 부정선거 깨끗했다? 선거 때 그렇죠. 지금 웃으시는 이유가 아마 80년대 후반까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에서 선거라는 게 어떤지 다 아실 거예요. 네. 네. 이지문 중위 보고 계시면 그 번호를 찍을 수밖에 없는. 네, 이지문 중위가 나중에 폭로를 했었습니다만 고려대 출신의 ROTC 장교로 복무 중이었던 이지문 중위가 바로 부정선거를 폭로했었죠. 네. 네. 다 알고 있었던 거지만 폭로한 겁니다, 그냥. 폭로한 거예요. 네, 다 알고 있었지만 이문옥 감사관이 대한민국의 거고요. 정경유착을 폭로한 것처럼. 그게 폭로 안 했다 그래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실은 진실이잖아요. 네네. 예, 언론에 진실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만. 67년도에 68 총선거라고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네. 역시 공화당에서 온갖 부정부패를 너무나 자행하니까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뺨치는 선거라고 해서 또 국민적 저항이 일어납니다. 네. 예, 이때 역시 잡을 수 있는 것은 반공밖에 없습니다. 네. 그때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형욱. 예, 하도 많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우락이죠. 네. 동백님 사건이라고요. 동백님이 동베를린의 우리 한자식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 가차라고 하죠, 그런 것을. 가차를 해서. 네, 동백님 가차라고 하는데, 네. 예, 가차조차도 안 된다 그런 것을 바로 가차 없다라고 합니다. 가차 없이. 네네. 북계 대남 적화 공작단 사건을 적발했다고 하지만 역시 고문 조작했던 것이고요. 네. 대학 교수와 의사, 예술인, 공무원. 지난번에 인혁당보다 1차 또 나중에 2차만큼 더 이상의 먹물 빨갱이들을 만든 거죠. 네. 예. 여기에 그 유명한 재소독 음악가인 세계적인 윤희상 씨, 재불 화가인 이응로 화백, 또 우리의 참 순진무구한 천상병 시인. 예. 예, 이분들이 다 이때 연루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 그래서 언론에는 194명의 해외파 감옥들, 또 국내파 문예인 감옥들이 일망타진된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죠. 네. 예. 이때 중정에서 고문 조작한 것은 아마 천상병 시인이나 네. 그때 증인들이 말하는 것으로 다 아실 테고요. 네. 이거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이때 황당한 거는 이제 해외에서 볼 때는 윤희상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닌데 중정요원들을 실제 유럽으로 파견을 해가지고 네. 요 193명 중에 17명을 실제 이 요원들이 일종의 납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발표를 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보서는 주권 침해거든요. 그렇죠. 독일에 자기 나라 안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람을 납치해간 거니까. 예, 독일에서 봤을 땐 이거는 그 주권 침해고 그래서 강력히 항의하고 예. 전 세계 또 양심적인 지식인 예술가들이 끊임없이 탄원을 넣고 압력을 넣어서 윤희상 선생은 결국은 독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나 예. 그 이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윤희상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정에서 고문 조작할 때는 네. 58년부터 10차례 동안 동베를린을 방문하고 아이고. 예. 세계 공산 청년 축제에 참석한 뒤에 부부 동반으로 평양을 방문했고 수천 달러의 미화를 받았다는데 네. 자, 팩트로 보면 받은 것, 방문한 것 이것은 팩트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윤희상 씨는 예술가로서 용강이라는 지역에 있는 쌍용총 고구려 벽화를 보고 싶어서 갔고요. 네. 그 벽화에 나타난 고구려 기상을 보면 민족 서사시 작곡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작곡가가 간 것이고 네, 그럴 수 돈은 있습니다. 네. 예술가에 대한 호의의 피시로 네. 수천 달러를 받은 것인데 네. 이게 이제 수많은 공작금과 간첩이 된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수많은 문인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간첩으로 몰린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고초를 겪었고 그다음에 68년도 1월 21일 여러분 그 유명한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남북이 황태성 그 밀사를 간첩으로 보내서 사형시킬 때부터 60년대 아주 김일성 그 주석과 박정희 대통령의 관계가 그야말로 앙숙이었던 물론 서로 이용해 먹었다고 합니다만 70년대 초반에 7.4 남북 성명할 때 약간 유화 제스처가 있으면 10년 동안에는 60년대는 아무튼 이 사건 때문에 밀사라고 한 사람을 사형시켜 죽이니까 우리 일반인 같으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배신감이 극에 달하죠. 온갖 욕이 다 나오고 정말 적인 거죠, 그야말로. 그렇죠. 네. 그래서 화해하자고 보낸 했더니 이웃집 사람을 죽인다.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실제로 아날로그 전법으로 박정희 목을 따러 김신조 일당이 난파를 한 거죠. 일당이라고 보기엔 좀 일당 그러면 강도단 같잖아요. 근데 실은 근데 아니 군대 조직이었던 겁니다. 특수부대입니다. 특수부대죠. 네. 이때 서로 우리가 말하는 김신조 공비 일당 그 특수부대와 총격전 벌어져서 민간인 포함해서 30명이 죽고요. 2명이 부상을 입었던 상당히 큰 전투였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때 논란 박정희가 만든 것이 바로 250만 예비군인. 그렇습니다. 이제 안심이 안 되니까. 북한에는 노농적유대라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예비군. 이 예비군을 만들어서 전 국토를 병영화시킨 거죠. 병영 체제로 만든 것이고 이때 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만 당시에 박정희 정권이 만든 것은 주민을 일일이 통제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번호와 주민등록법이 필요한 것이죠. 이때 바로 1번이 박정희였죠. 박정희. 그리고 68년에 역시 울진 삼척에 130명의 무장공비가 침투했는데 도대체 녹음도 없고 녹화가 된 것도 아니고 글자도 남아있는 건 아닌데 조선일보에 나왔던 공산당이 싫어요 어린이 저항 입지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승복의 나는 공산당이 싫어. 노래도 있었습니다. 이승복의 노래도 있었고 그것이 발단이 돼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국민학교의 교정에 동상이 서 있잖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책 읽는 소녀와 더불어서 옆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래서 그 도시락을 들고 책받침을 메고 있는 이승복 어린이의 그런 상이 많이 만들어졌었죠. 방시 일가의 조선일보가 가장 앞장서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물론 지금 청와대 습격 사건이나 또는 울진 삼척 지구의 무장 공비 출몰 사건 이것으로 나타난 북한의 그런 침탈, 좌경, 맹동주의, 과격함에 대해서 옹호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그거를 통해서 점점 그 반공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시키면서 그 일면에 예비군도 창설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이제 그 유명한 성웅 이순신 우상화 작업이 성웅 이순신 박정희로 보면 우상화 작업입니다. 맞아요. 무신 정권이 그게 당연한 것이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었고 은근히 박정희 자신과 이순신을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동일시하면서 이순신 우상화 사업 북한처럼 자신의 우상화 사업을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순신이 빗대서 이때 수많은 동상 영화 제작, 직접 글짓기 대회, 웅변 대회, 수학여행 의무화, 일종의 전 국민을 병영화 그 밑급으로 해서 의식화시키는 것이죠. 국민 의식합니다. 그 와중에 그 김진규 선생이라고 돌아가셨지만 대배우가 계셨잖아요. 그 김진규 씨 아버님, 김진아 씨 아버님. 80년대 영화 배우로 활동하셨던 김진아 또 씨의 그 아버지며 바로 그 어머니인 그 김보애 씨와의 그 부부 그렇군요. 사이였었던 김진규 씨는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인기 있었던 배우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갖고 성웅 이순신이라는 영화를 제작했거든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 쫄딱 망했어요.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권에서 뒤를 봐주기로 했는데 하고 많이 봐줬거든요. 그러니까 대종상도 몰아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대중적으로 그렇죠. 실질적으로 남은 건 없군요. 그러니까 작품성 그러니까 너무 개도적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볼만한 이런 게 아니었나 보죠. 그래서 김진규 씨는 그 길로 몰락을 해서 다시는 재기하지 못했고. 아픔이 있군요.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소품을 제대로 하질 못해서 갑옷 입은 사람이 시계를 차고 나가기도 하고 그랬었대요. 아유. 네. 참 웃지 못할 에피소드입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일제에 맞서서 조선시대 명장이었던 불멸의 이순신 장군을 네. 천황에게 혈서를 써서 충성을 맹세했던 일본 육사 장교 출신의 쿠데타 출신 대통령이 네. 성웅 이순신으로 국민교육을 시키는 이런 아이러니한 네. 진짜 이순신 장군이 지하에서 보면 호통을 치릴 만한 네. 네,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네. 이때 국민교육 헌장 처음부터 끝까지 애우게 시켰던 네. 특히 우리 손병희 선수 같은 경우는 반 이상 애우시지 않나요? 뭐요? 저도 한 앞에 몇 쪽에는 우리는 민족 중의 민족의 역사적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는 이 문장 하나하나는요 기가 막힌 문장들입니다. 네. 아니 근데 중립적이고 공평하게 정의의 차원에서 읽어보면요 한 글자 한 글자 교육도 이렇게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한다는 게 얼마나 훌륭한 교육입니까? 근데 처음부터 좀 깨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깹니다. 왜요? 어렸을 때는 야 거창하다 그랬는데 네. 내가 정말 이렇게 태어났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데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게 아니라 너네 엄마 아빠가 열심히 사랑해서 태어났다. 이거가 아닙니까? 그거 사적으로는 그렇고 예. 이 뜻 자체는 좋은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말이 안 맞는다는 것이지 유체이탈이라는 거지. 예. 마치 사기꾼 도둑놈이 착하다고 하는 누군지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뭐요? 실행 정부는 역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부입니다. 그 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말 자체가 나쁜 건 안 아니죠. 맞는 거지. 아. 역사적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 왜 나빠요? 수천 년 역사 속에서 그렇게 국난을 극복하고 민족 중흥을 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는 거는 부모의 사랑으로 실존적으로 태어났지만 네. 생명적으로는 그러나 역사 정치 문화적으로는 이렇게 태어난 게 맞죠. 그러려면 쿠데타를 했으면 안 되죠. 아, 그런 의미에서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도 되겠는데 왜 네. 네가 이런 얘기하냐 그렇죠, 이거구나. 네.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면 장준환 선생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럼 기가 막힌 거죠. 네. 요 하나하나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안으로 자주독립만큼 중요한 게 얘네라니요. 예? 밖으로 인류 공영의 코스모폴리타니즘입니다, 이거. 네.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은, 주옥 같은. 주옥 네. 같은 말이에요. 네,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 네, 이렇게 국민교육헌장도 제정하고 반포하고, 뭐 대한뉴스 이런 것은 여전히 계속됐습니다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반공조회, 멸공조회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조회를 하고 반공웅변대도 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전 국민의 뭐 의식화였죠. 예. 북에는 북한대로 의식화 날조가 있었고요. 역사의 날조. 네. 마술이 같은 게 있었고요. 솔방울로 뭐 수류탄도 만들고 그런 것이 북한이었다면 남한에서는 그 밑급으로 예 수많은 의식화 작업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 치고 이제 슬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선 개헌 또 중간에 경부고속도로가 건설이 되죠. 네. 예. 그다음에 새마을운동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건 평가할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안 한 것보다 잘 됐으나 과정에 있어서의 예를 들면 새마을 운동할 때 그 들어갔던 시멘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당시에 공화당 재정위원장이었던 김성곤. 쌍용. 예. 맞아요. 박경원 장관에게 남아도는 시멘트 철회해달라는 걸로 실제로. 네. 예. 내무부의 교부금이 전국에 이 시멘트를 사서 뿌리는 걸로 돼요. 네네네. 공적인 목적이었으나 그 실제 과정은 김성곤 재정위원장의 시멘트를 전국에 뿌린. 그러니까 70년대 초에는 이런 짓을 했고, 예, 60년대에는 새나라 자동차, 국산차를 우리가 가질 때 됐다 이러면서 일본에 있는 자동차를 갖고 와서 조립해서 파는 이것을 하면서 대단한 이권을 군사정부에서 취득했고요. 예, 정경유착이 시작되는 것이죠. 네, 사카린 밀수하면서 삼성의 이병철이 총대를 맸습니다만 실제로는 그것을 추진했던 것은 군사정권이었고요. 예, 그때 떡고물을 얻었고요. 뭐 밀수 왕초라운 말로 곤욕을 치렀던 그렇죠. 장준환 선생. 장준환 선생은 그래서 아주 센세이션하지만 정확한 본질을 꿰뚫는 말이었습니다. 네 글자. 박정희가 밀수왕초다. 네. 네.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900여만 명이 동원됐대요. 오이고. 429km에 킬로미터당 1억씩 투입을 해서 정확하게 429억 원이 당시에 건설되었던 세계에서 가장 싼 건설비로 가장 빠른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친 것인데 바로 이겁니다. 네. 바로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은 우리 경제
개발연대에 분명히 중추돌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우리의 빛과 그림자 한계가 있던 것이죠. 네. 가장 빠른 기간에 급속 성장한 대한민국. 빛만 보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자꾸 성장 위주나 파이를 키우자는 거에 매몰돼서 하는 더군다나 2015년도 지금 현재. 뭐냐면 가장 싼 건설비로 가장 빠른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친 경부고속도로처럼 대한민국은 가장 빠른 기간에 경제가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 수많은 인권 탄압과 박 대통령이 말한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이는 비정상의 일상화가 됐고 과정과 절차와 이런 것이 무시되고 오직 결과만으로 승자 독식의 세상이 된 게 벌써 70년이 됐습니다. 네. 그 중심에 18년 가운데 가장 박통이 국민을 이런 식의 의식화를 시킨 것이죠. 여기서 말이죠.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이죠. 그 경부고속도로가 이게 최단 기간에 완성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통한 날부터 계속 보수 공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또 그 얘기. 예, 말이 보수 공사지. 운영비가 더 그럼요.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더 차근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를 한다는 게 아닌 것이죠. 네. 다만 박정희 대통령 한 번은 용서했지만 전두환 소장은 해서는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IMF로 한 번 크게 터진 90년대 말 김대중 노무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적폐를 혁파하고 정상으로 되돌아온 다음에 MB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정상적인 보수 정권으로 할 일을 해야지 부정부패 정권이거나 사리사욕 정권이거나 탐욕 정권으로 갔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핵심은. 네. 그렇군요. 그건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 당시에 30년 동안에 육사 출신의 3명의 대통령은 없다 손 어쩔 수 없다 인정한다니까요. 저는. 거기까지 양보합니다. 저는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네. 국민들께서 아실 것은 이명박근혜 7년 반 동안 이토록 공약을 파기한다거나 국정원까지 개입되는 이런 사태는 용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 생각이 가야 정상적인 사람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네. 아무리 60, 70, 80, 90 되신 소리 선배님들이라 네. 우리 엄마 아버지들아 하더라도. 네네네. 제가 주장하는 지금 이승만부터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까지 할 거지만 계속 이겁니다. 오늘의 의미는 무엇이겠느냐. 네. 저는 이런 걸 계속 연배를 얘기하는 이유가 저희 아버님 작년에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80대 이제 중반이시지만 네. 부모님하고도 자라나면서도 싸웠고 대학생 때도 싸웠고 요즘에는 많이 저한테 의식화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아들 말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 같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지금의 그 신산스러운 삶을 살아오셨던 우리 선배님들께 드리는 얘기입니다. 왜 아직도 박원순을 빨갱이로 생각하고 김대중 노무현을 빨갱이로 생각하는 연배가 높을수록 반공의식에 젖은 우리의 선배님들 이해는 합니다만 네. 찬성을 할 수 없고 그게 진실은 아니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이 방송을 듣든 안 듣든. 네. 왜? 우리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에게 그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박정희 전두환 때는 어쩔 수 없어 엄마. 그러나 이명박근혜 7년 반 동안 너무 사기치고 공약 안 지키고 부정선거한 것은 맞잖아.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어쩔 수 없어요. 끝나면 그분들 살아계실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되거든요. 나라가. 네네네. 공약을 파기하든 현대판의 배신과 변절이 공약 파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네. 실제로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돼서 지금 말한 보수 운영비가 많이 들은 건 뒤로 차지하더라도 이때부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지역 차별과 호남 차별 푸대접 실제로 너무나 불균형 성장이 이때 또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몇 달러로 계산할 수 없는 수많은 자긍심과 정신에 폐해를 끼친 거는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일종의 위자료라 따진다면. 경부 측으로만 경제 발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럼요. 네. 10년간의 대일 청구권 자금을 포함해서 26억 달러를 영남 지방에다가 울산 공업단지를 비롯해서 다 산업시대를 형성했지만 호남 지역에는 단 하나의 공업단지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이죠. 그렇죠. 이래서는 단 한두 개라도 세워놓고 7대3으로 만들든지. 네네. 제가 늘 비유를 얘기하는 이유가 자꾸 상식적으로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예? 노골적인 6대4나 처벌. 7대3이라도 예. 만들어 5대5가 어려우면. 그 전까지 지역 차별은 이렇게까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역 불균형이 이렇지 않았습니다만 박정희 시대에 지역 차별을 했다는 거. 네, 이거 중요합니다. 경부고속 축으로 해서. 그러면 네. 공장이라도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네. 예. 이때 호남정유, 혼합화력발전소 여수에 있었죠. 광주의 아세아 자동차 공장 3개인데 이것도 소유주는 다 영남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역차별 받는다고 뭐 이쪽에서는 역차별 얘기하고 그러는데 객관적인 팩트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북도 자체를 뭐 잘못했다가 아니라 분명히 공과를 인정하다는 겁니다. 이래서 진짜 호남 사람들이 실제로 푸대접이란 말이 되게 감성적으로 드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불균형 성장 전략이 심해도 너무 심했고 호남에는 산업단지가 일체 없었다. 게다가 대표적인 기업 호남 출신의 대표적인 기업인데 그것의 소유주는 다 영남 사람이었습니다. 영남 사람이었다. 예. 자, 이건 일국의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자기에게 표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만 재벌 위주 또 영남 위주로 돼서 결국 터진 게 IMF 아닙니까? 그렇군요. 예. 지금 보니까 그 김무성 비서실장 있잖아요. 김무성이랬죠. 김무성이 아니라 김기춘 비서실장. 예. 전 비서실장. 최근에 어떤 현 정부에 장관급으로 참여했었던 분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다는데 그 성한영 기자 있잖아요. 예, 한겨레 선임 기자. 네, 그분한테 얘기한 거로는 자기는 정말 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 탕평 인사를 하겠다.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 지금 박근혜 비서실장이니까. 예. 그래서 그 말 믿었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내려온 얘기가 우리 쪽만 챙겨라라는 거였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의 박도 그렇고 붙인 박. 예전에 붙인 박이 했던 것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의 한때 한나라당 때 김무성 원내대표, 유승민 비서실장, 이해훈, 그다음에 전혁 대변인 그 4인방 중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만든 이 원내대표와 전당대회 때 만든 김무성 한때 비박, 친박 오갔지만 원조 친박은 아닙니다. 등 돌리기도 했기 때문에 또 공천도 안 주고 그런 거 생각하면 배신과 변절이라는 표현이요. 자기 사람 아니면 이번에 유승민 사태도 쳐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끝까지 2년 반 동안 지금 레임덕 이상으로 흔들리고 있는 체제를 위해서는 그냥 갈 때까지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누구로부터 왔냐면 아까도 말한 배신과 변절의 역사가 지주와 부친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거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전에 그 새마을운동에도 나왔었던 김성곤 쌍용 창업주, 쌍용 시멘트 이것을 소비하기 위한 일환으로도 새마을운동은 기획이 되었다.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이 꼭 시멘트를 소비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만 명분이란 건 항상 갖다 붙이죠. 이렇게 깨알같이 챙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정래혁 내무부 장관인가요? 요거 해임 결의안 요거 통과시켰다고 공화당의 4인방을 불러다가 족치거든요. 바로 김성곤 공화당 재정위원장 상징 같았던 수염까지 뽑으면서 고문을 해서 결국은 은퇴하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는 것은요. 가차없는 협박이 주로 위주였죠. 당시에는 회유라기보다는. 그렇게 유지해왔던 정권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그런 마지막 대통령 선거가 이제 윤보선 이기고요. 계속. 김대중 대통령과 있었던 게 이제 당시에 40대 그 기수론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김영삼 그 유명한 유진산을 이기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그 전에 지금 그 측근 배신 이런 얘기하면 또 빼먹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김형욱. 그거는 프레이저 보고서라고 미국 의회에 가서 중앙정보부장 2인자 역할을 했던 김형욱이 미국 하원의 외교위원회 소위원회 일명 프레이저 청문회에서 63년부터 69년까지 거의 7년 가까이 코리아 CIA를 했는데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는지 이제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요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되겠네요. 배신의 정치. 김영욱 중앙정보부장 박정희가 보면 김영욱이 배신자였긴 했겠네요. 미국까지 가서 떠들었으니까 미국 의회에서 얼마나 미웠겠어요. 혁명 동지였으면서 중정부장을 창설은 김종필이 했지만 그 후에 기틀을 다진 게 김형욱이었잖아요. 그야말로 7년 동안이니까 정말로 핵심으로 올해 박정희의 오른팔로 다졌던 거죠. 그렇죠. 또는 앞에서 말한 저희가 동백림 사건, 수많은 그 인혁당 사건 중심에 중정부장 김형욱이 있었던 것인데, 그렇죠. 지가 당할 줄은 몰랐죠. 이럴 땐 진짜 욕밖에 안 나옵니다. 지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 조작해서 간첩으로 몰았던 것은 구국의 결단이고, 이제 넘어와서 한다는 말이 불법적인 계엄령을 발표했고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박해를
견뎌서 지금은 조용히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고 김대중 납치 사건도 이후락 정보부장이 한 짓이고 박정희야말로 나쁜 사람입니다라는 얘기를 미국 프레이저 청문회에서 합니다. 네. 책상을 꽝 치면서 이제 박통이 열을 받은 거죠. 네. 예. 그렇게 삼선 개헌안 69년도에 통과된 후에 정보부장직에서 이제 잘린 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보고 네. 이제 분노를 표하니까 79년 10월입니다. 79년 10월. 예, 김영욱이 프랑스 파리 여행 중에 실종이 됩니다. 79년 10월이면은 아니 박정희가 죽기 직전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죽기 이게 직전에 프레이저 보고서 77년에 했으니까요. 네. 한 2년간 엄청난 그 협박에 시달렸겠죠. 네. 예. 당시에 보면 서울 근교 폐차장에서 차와 함께 뭐 압사했다는 설이 있지만 네. 최근에 2005년도에 김영욱의 가족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더 최근에는 파리 근교 양계장에서 김영욱을 직접 살해했다는 전 중정요원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살해된 건 맞고요. 박정희 정권이 살해했다 이런 것은 맞다. 맞다. 네. 예. 그 요원들이 몇 명이 어떻게 했는지는 마치 장준하 선생 피습 사건처럼 직접 뭐 총으로 박 대통령이 쏴 죽였다. 그건 아니죠. 이런 절대 아닙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대요. 진짜로? 네. 데리고 와서? 네. 데리고 와서 경복궁 지하에 있는 거기서 직접 총으로 쏴서 죽였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뭐 중정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니까. 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김영욱은 자연사한 건 아니다. 네. 그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왕년의 자기 최측근이었던 그러나 절대로 2인자를 용납하지 않았던 그런 특성상 돌려막기 하고 그랬을 때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김영욱 바로 망명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망명 암살당한 거죠. 네, 암살당한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근데 참 그런 말을 이미 했는데 그거를 역시 시범 케이스라고 하기에는 굳이 그 사람이 더 떠들 수 있으니까 그때는 정권이 살아있고 아직은. 그럼요. 없을 수밖에 없긴 없었겠군요. 일벌 100개. 네, 시범 케이스. 예. 아무리 2인자 출신이지만 안 된다라고 하는 그거는 박정희 용인실의 기본이었습니다. 절대로 기어오르지 못하게 한다. 천상병 시인 이분은 바로 동백림 사건의 최대 희생자 중에 한 분이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70년대 초에 이 정권의 도덕성, 윤리 이것이 땅바닥에 떨어졌었던 사건이 있었죠. 네, 뭐 서민적이고 깨끗했다는 것은 그 이미지 쇼라는 것은 지금 수차례 말씀드렸고요. 네. 사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글쎄요. 역사에 뭐 영웅은 호색이란 말도 있고 근현대가 다른 게 뭘까요? 현대라면 적어도 인격적으로 신분을 떠나서 돈이나 자본주의적으로 움직이는 게 현대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권력이나 인격이나 신분 이거는 형식적으로라도 존중해 주는 것이 시민혁명의 요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이 됐지만 그러니까 중세나 이조 시대의 왕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 여성을 농락했다는 표현보다 그냥 왕이 은혜를 베푼 것이죠. 그 당시의 지구의 역사와 민도는. 네. 인권 탄압 글쎄요. 참 어려운 그 나중에 합시다. 그런 얘기는. 네. 그건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일부 다처라는 표현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첩도 두고 예를 들면 서자제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이기도 하지만 역시 권력으로 성을 유리는 아니더라도 다수 누려게 했던 것이 근대까지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현대 얘기를 해보자. 현대. 예. 뿌띠부르자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은 신분사회를 타파한 것입니다. 동서양을 할 것 없이. 그렇죠. 때와 장소와 시대는 달랐지만 그 정신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말했지만. 네네. 그렇다면 일국의 권력자라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거나 혹은 돈 주고 샀거나 예, 성특별법에 저촉됩니다만 지금은 일국의 대통령이 예를 들면 채용사를 두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탤런트든 가수든 영화배우든 불러서 안가로 부르든 어디로 부르든 예를 들면 성행까지 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일회성 원나잇 스탠드 내지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을까요? 웃기는 얘기죠, 그야말로. 그럼 그것은 정말 국민을 위한 서민의 대통령이고 정말 경제 발전만을 위해서 올인한 대통령일까요? 아니면 박통이 말한 대로 남의 아랫도리 송산에 얘기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역시 권력형 부정비리의 가장 추악하고 사적인 버전의 여성 인권 유린이자 해서는 안 되는 권력형
성적 비리였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정인숙 사건으로 이렇게 비견되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70년 3월 17일 날 네. 합정동의 강변 3루에 검정색 코로나 승용차가 멈춰섰는데 이 근처네요. 예. 네. 남녀가 멈춰섰는데 여인이 26살의 정인숙 씨고요. 네. 예, 남자가 신음하고 있던 남동생입니다. 정종욱이고요. 네. 예. 어쨌든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죽었는지, 그 남동생은 왜 관통상을 입고 신음했는지, 넓적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신음했는지는 역시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정인숙 씨는 본명이 정금지로 대구에서 부시장을 지낸 공직자의 딸로 아주 명망가였었는데 그렇군요. 대학교를 중퇴한 후에 소위 말하는 무슨 업계로 유흥업계? 요정업계로 들어가서 아주 남자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던 남자 관계가 복잡했고 정일권 총리와 뭐라고 표현해야 돼? 사랑이 아니라 애착이 있었던 유부남이었고 가정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표현 이런 겁니다. 네, 내연의 관계. 그 와중에 요정의 박통이랑 정인숙 씨도 글쎄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 뭐 운우주정을 나눴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예, 과연 정일권 총리와 박정희 대통령이 소위 시쳇말로 동서지간이었던 건지 어쨌든 그 권력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기고만장했거나 뭐 임신해서 알리겠다고 했거나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결과는 26살의 요정에 잘 나가던 정인숙 씨가 사망을 한 이 사건입니다. 그것을 이제 형제 자매 간의 일로 이렇게 덮었습니다만 이것은 권력형이었다. 그런 얘기들. 정일권은 죽을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죽었습니다만 정일권 자신이 한국전쟁 때 참모총장을 지낼 때 고은 선생의 만인보라는 시에 의하면은 그 서울에 채용사를 두고 채용사라는 말이 여자를 전방까지 이렇게 수급을 해야 했었던 그런 예전에 됐습니다만 전 근대 조선 왕조 시대 기생을 징발하던 관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게다가 그런 일본군의 풍습상으로는 이런 것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역시 그것도 또 유관 전통이 있는 겁니다. 친일의 유관 DNA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정희 정권은 공적인 영역에서만 부패한 게 아니라 사적인 곳에서도 이렇게 부패했었다. 전 근대적이었다는 것을. 70년대 사건이었고요. 그렇고요. 그러고는 바로 김대중 납치 사건 이어지게 되죠. 71년도에 선거했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거의 몇 표 차이가 안 났죠? 졌습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졌죠. 할 말이 없네. 실질적으로는 졌는데 그런 부정선거에도 94만 표 차라고 나왔습니다만 당시에 53대 45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만든 온갖 방법으로 다 만든 정권이 잘못하면 뺏길 것 같으니까 72년도에 이제 드디어 김대중을 납치를 합니다. 죽입니다. 죽이려고 했던 거죠. 했던 것이죠. 그 전에 김대중 선생이 왜 그러면 해외에 있었냐면 72년 12월에는 장축체육관에서 유신 헌법에 따라서 단독 입후보해가지고 그야말로 체육관 선거였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이 99.99%. 이거 이 점에서는 북한과 동일하죠. 99.99%로. 필생의 라이벌이잖아요. 김일성이랑 박정희랑. 그래서 그럴 거라면 내가 이 헌법 체제에서는 할 일이 없어서 해외에서 유신 반대 투쟁을 벌이겠다고 해서 72년 10월에 일본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73년도에서 계속 해외에서 이렇게 정권을 비판하고 유신 체제를 욕하니까 박정희가 분노를 하죠. 중정이 김대중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뭐하냐. 그래서 이제 중정 의원들이 8월 달에 일본 팔레스 호텔로 넘어옵니다. 이때 바로 납치를 하는데 보게 되죠. 누가 보게 되냐면 김대중 대통령의 친척인 김경인 의원이 목격을 해서 이게 미국 CIA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 CIA에 김대중 건들지 말아라. 뭐 김대중 편이었다기보다는 그래도 시민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을 보아서는 그렇게 납치해서 살해까지 하는 거는 심하다 싶었겠죠. 그렇죠. 지금 통령과는 달리 카드도 있었기 때문에. 통령과는 달리 그 이승만 또 이런 박정희 정권에서 박정희 정권과 미국과의 관계가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닌데 이 당시 바로 김대중 납치 사건 때 나중에
우리나라 대사를 지내기도 했었던 그레그라고 있었잖아요. 도널드 그레그. 네, 도널드 그레그. 이 양반이 지부장이었죠. 오랫동안 CIA 서울 지부장이었거든요. 이것을 파악을 하고 당시에 하비브라고 하는 미 대사, 주한 미 대사에게 보고를 하니까 이 사람이 촉이 좋았대요. 당장 조치를 해서 박정희에게 이 사람을 죽이면은 서울과 미국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가 있다. 끝난다. 예, 그것도 대면 보고를 하지 않고 슬기롭게도 그 쿠션으로 이렇게 했대요. 예,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대요. 왜냐하면 대면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박정희 자존심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다 이거죠. 예. 네, 그래서 하비브 대사가 재빠르게 활동을 해서 결국은 김대중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도널드 그레그 전 미 대사 겸 그 전에 중정 CIA 지부장에 있었던 이분이 이렇게 회고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회고를 제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객관적으로 자신을 객관화시키면서 자기 잘났다는 식으로 회고를 쓰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미국이 살려주기도 한 거네요. 그렇죠. 크게 전략 전술이 있었겠지만. 나중에 80년대에도 예. 80년대 미국에서 귀국할 선고 때 받았을 때도 사형 선고 받았을 때도 구명을 했던 것이 미국이었고 그 레이건 대통령이 전두환을 제일 먼저 만나면서 레이건이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서방의 대통령 중에서 전두환을 만나주면서 요구했던 것이 바로 김대중 죽이지 말아야 했던 거니까요. 역시 미국의 입김이 무섭긴 무서워요. 우리 예. 쿠데타 출신들의 소장들, 대통령들한테는. 83년도에 안 그랬다가는 승인을 받지 못하니까. 83년도에 귀국할 때도 바로 미국의 그 상원 의원들 몇 명이랑에게 그 호의받으면서 쉽게 얘기하면은 귀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하여튼 DJ는 납치 사건 129시간 만에 밤 10시 반에 동교동 자택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장준하 선생 피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바로 이게 75년도 역시 긴급조치가 막 발령이 되고 유신이 극을 달하면서 이제 후반부로 막 치달을 때입니다. 네네. 한편으로 장준하 선생의 암살 소문이 파다했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김구 선생이 암살당했고 여운원 선생이 암살당했기 때문에 독재 항거하거나 기득권에 항거하면 당시에는 진짜 목숨을 걸고 했던 시절이기도 했기 때문에 제야 대통령으로 불렸던 장준하 정도라면 암살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을 때인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8월 17일이었어요. 8월 75년 10일 날. 네. 장준하 선생이 의문사를 당하게 금년은 40주기고요. 합니다. 예. 그리고 정의화 지금 국회의장이죠. 이분의 증언 의사 출신이신데도 의사 출신이요. 예. 이분이 6월은 얘기한다. 타살당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새누리당 출신의 국회의장이고 이번에 제2에 붙이겠다고도 말했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사실은 누구 그렇습니다. 판을 떠나서 그죠? 네네네. 그런 사람이 마치 소신파처럼 비치기도 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입니다. 네. 그 함몰된 두격을 보셨죠? 네네. 당연히 둔기, 흉기로 가격을 당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준하 선생도 제야의 대통령이 장준하였거든요. 당시에 밤의 대통령은 조선일보였고 이령, 방우영 얘기였고 부자들. 네, 제야의 대통령으로서 야당 합당을 이뤄냈었던 성사시켰었던 제야 대통령 장준하 선생이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눈에 가시였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대한민국에서 박정희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그만큼 눈에 가시였죠. 자기는 광복군 출신이었는데 그런 만주에서 일본군 출신이었던 박정희를 용납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역사가 잘 됐다면 안 됐더라도 가정해봐야 됩니다. 네. 경제를 이렇게까지는 발전 못 시켰어도 정상적으로 예를 들면 100까지 발전시켰다면 비정상적인 방법이고 불법으로 100을 발전시켰다면 김구 선생, 장준하 대통령 당장은 아니더라도 당시에 좀 심약했지만 많이 심약했죠. 그죠? 장면. 참 안 좋은 장면이었죠. 혹은 또 누굽니까? 윤보선. 이렇게 좀 심약했더라도
굳이 쿠데타 세력이 아니었더라면 전두환 장군까지 그렇게 나올 리가 없었고요. 네. 그래서 좀 정상적인 나라가 됐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가정해 봅니다. 13등은 아니더라도 한 20, 30등 살더라도 GDP 규모로. 네. 그래도 이렇게 자살이 만연하거나 지역 감정이 이렇게 심하거나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이렇게 빈부차가 많거나 이렇게 교육이 한쪽으로 사교육이 심화되거나 네. 아이들이 청소년 자살률이 심하거나 산업재해 사망률이 1위거나 이런 나라는 안 됐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거기까지는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네, 거기까지 인정해 달라. 예. 상당히 편파는 커졌지만.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하실 건 인정을 하시네. 그렇죠. 결과만 인정하는 건데 옳은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죠. 인정한 게 아니라. 네. 안 됐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장기 집권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측근이었었던 김영욱도 결국은 죽이고, 예. 장준하 선생 또 죽이고, 뭐 수많은 간첩단 사건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리고 정인수까지. 정적이었던 그것도 원내에 있었던 김대중까지 이렇게 다음 시간 마지막으로 네네. 저 김영삼 제거 작전 있지 않습니까? 총재 의원직 제명시키고, 네네. 그다음에 YH 부마 항쟁까지 가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얘기하고, 그다음에 부전여전 특집으로 네. 왜 이렇게 자꾸 배신과 변절의 정치를 하는 것인지, 네. 왜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공주처럼 정치를 해왔던 것인지, 네. 예, 그 얘기를 좀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가만 있어보자. 오늘 박정희 5편을 마치면서 어떤 노래를 선곡을 해야 될까요? 보자. 글쎄요, 우리 예. 김대중, 장준하 이렇게 암살을 당할 뻔한, 네네네. 당했던 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중간에 타는 목마름으로 이거 만드신 분 생각하면 김지아 선생 아직 지상에 계시지만, 네. 참 배신과 변절 얘기하면 참 이 김지아 선생 안 떠올릴 수 없어요. 그래요? 왜 이렇게 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오늘 좀 답답한 얘기 많이 했으니까 경쾌하게 갑시다. 예, 병쾌하게 해주세요. 경쾌하게. 예전에는 말이죠. 군사 문화가 있어갖고 이름을 대지 않고 제1, 제2 이렇게 했거든요. 1중대, 2중대, 3소대 이런 것처럼. 예, 숫자로. 네. 한강교가 있었고 2한강교, 제3한강교 이랬어요. 우리 경제 개발의 상징처럼 또 되었었죠, 서울에서는. 네, 성남에 제3한강교 밑을 혜은이 씨의. 네, 제가 성남에서 국민학교 다녔는데 그때 성남국민학교가 있었고요. 저는 수진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만 성남 제1국민학교가 있었어요. 아유. 근데 그것 못 모자라서 성남 제2국민학교도 있었습니다. 네. 아니 물론 숫자를 잘 이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프랑스 제1대학, 제2대학 같은 경우는 파리 제1, 제2대학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해서 제2국민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학생 수가 제일 많았어요. 아무튼요. 예. 노정현 씨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